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정혜숙, 올해 64입니다. 평생을 가정을 위해 살아왔고 지금도 아들 승훈이와 며느리 소라, 그리고 7살 손녀 서연이와 함께 지내고 있어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아들을 키워낸 게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승훈이는 38배 성실한 직장인이에요. 대기업에서 열심히 일하며 가정을 책임지는 모습이 대견하죠. 어려서부터 말썽 한번 부리지 않고 자란 아들이라 믿음직합니다. 3년 전에 결혼해서 지금의 며느리 소라를 데려왔는데 처음엔 조금 어색했어도 이제는 나름 괜찮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소라는 36으로 저보다 한 세대 아래지만 똑부러지고 현실적인 성격입니다. 대학 때부터 줄곧 일해온 커리어우먼이라서 그런지 애교나 살가움은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집안일도 잘하고 서연이도 잘 돌봐주고 있어요. 물론 저와는 성격이 많이 다르지만 아들이 행복해하니까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연이는 제 인생의 보물이에요. 7살이지만 영리하고 예쁘게 자라고 있습니다. 할머니, 오늘 뭐 해줄 거야? 라며 매일 제게 달려오는 모습을 보면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죠. 소라가 직장일로 바쁠 때는 제가 서연이를 돌보는 일이 많아요. 평소 우리 집 분위기는 조용하지만 평화로웠습니다. 승훈이는 아침 일찍 출근해서 저녁 늦게 들어오고 소라도 마케팅 회사에서 일하느라 바쁜 나날을 보내죠. 저는 주로 집안일과 서연이 돌보기, 그리고 가끔 동네 부녀회 활동을 하며 지냅니다. 그런데 최근 몇 달 사이에 소라의 모습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퇴근 후에 집에서 서연이와 시간을 보내거나 승훈이와 대화를 나누었는데 요즘은 야근이나 회식이 부쩍 늘었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늦을 것 같아요. 서연이 좀 부탁드려요라는 말을 자주 하게 되었죠. 처음엔 직장일이 바쁜가 보다 했는데 주말에도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다며 나가는 일이 잦아졌어요. 어머니, 죄송한데 클라이언트 미팅이 갑자기 잡혔어요 라며 서둘러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 한편이 이상했습니다. 승훈이는 여전히 아내를 믿고 있었어요. 엄마, 소라가 요즘 일이 많아서 힘들어해요. 우리가 좀 도와줘야 할 것 같아요 라며 오히려 아내를 걱정하더라고요. 그런 순진한 아들을 보면서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소라가 또 야근한다며 나간 후에 승훈이가 엄마, 소라 회사에 전화해 봤는데 이미 퇴근했다고 하네요. 어디 갔을까요? 라고 물었어요. 그때 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죠. 아마 친구들과 저녁 먹는 거 아닐까? 요즘 스트레스가 많다고 했잖아라고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한 감정이 커져갔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소라의 행동을 더 유심히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소라가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는데 화장이 다시 한 것처럼 깔끔했어요. 그리고 향수 냄새도 평소와 달랐습니다. 오늘은 일찍 끝났네요 라고 말했지만 뭔가 어색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혹시 제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여자의 직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뭔가 불길한 예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 후 일주일쯤 지났을 때 운명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평소처럼 동네 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집까지는 10분 정도 걸리는데 중간에 젊은 사람들이 자주 가는 예쁜 카페가 하나 있습니다. 그날따라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 카페 앞을 지나가다가 무심코 유리창을 쳐다봤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카페 안쪽 구석진 자리에 소라가 앉아 있었거든요. 처음엔 혼자 있는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맞은편에 낯선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정장을 입은 남자였어요. 그런데 둘의 모습이 뭔가 이상했습니다. 단순한 동료나 친구 사이로는 보이지 않았거든요.
소라가 그 남자의 손을 살짝 잡고 있는 게 보였어요. 테이블 위로 손을 뻗어서 자연스럽게 만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둘 다 미소를 지으며 뭔가 달콤한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본 건 분명히 연인 사이의 모습이었어요.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했던 일이 현실로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더 자세히 봤는데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소라는 평소에 승훈이에게도 잘 안 하는 애정 표현을 그 남자에게 하고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거의 쓰러질 뻔했어요. 급하게 그 자리를 벗어나서 집으로 돌아왔지만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 집에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집에 도착해서도 정신이 없었어요. 장봐온 물건들을 냉장고에 넣으면서도 손이 떨렸습니다. 서연이가 할머니, 왜 그래? 어디 아파? 라고 물어볼 정도였어요. 아니야, 할머니 괜찮아 라고 대답했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소라가 집에 들어왔을 때 평소와 다름없이 어머니, 저 왔어요 라고 인사했어요. 하지만 제 눈에는 모든 게 다르게 보였습니다. 소라의 표정, 말투, 행동 하나하나가 거짓말로 느껴졌어요. 오늘 회사 일은 어땠어? 라고 물어봤더니 네, 그냥 평범했어요. 좀 바빴지만요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그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몇 시간 전에 다른 남자와 손을 잡고 있던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거든요. 승훈이가 퇴근해서 소라야, 오늘 하루 어땠어? 라고 물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냥 회의 몇 개 하고 자료 정리하고 그랬어라며 태연하게 대답하는 소라를 보면서 속이 뒤틀렸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고역이었어요. 평소처럼 가족이 둘러앉아 밥을 먹는데 저만 혼자 다른 세계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승훈이는 여전히 아내를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있고 서연이는 엄마 아빠 사이에서 제잘거리고 있는데 그 모든 게 거품처럼 허무하게 느껴졌어요. 엄마, 어디 아프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라며 승훈이가 걱정해 주었지만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본 건 아닐까? 아니면 그냥 회사 동료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런 친밀한 스킨십을 동료끼리 할 리는 없었어요.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마음의 평정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소라를 볼 때마다 그날 카페에서 본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도 없이 섣불리 행동할 수는 없었어요. 혹시라도 제가 오해한 거라면 가족관계가 돌이킬 수 없이 망가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며칠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소라의 패턴을 파악해 보려고 했어요. 언제 나가고 언제 들어오는지, 표정이나 분위기는 어떤지 말이죠. 그러다 보니 예전에는 눈에 띄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소라가 핸드폰을 볼 때마다 미소 짓는 모습, 문자가 올 때마다 서둘러 확인하는 모습, 그리고 전화가 오면 다른 방으로 가서 받는 모습들이요. 회사에서 연락 왔어요 라고 말하지만 그 표정은 회사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저는 다시 그 카페 근처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의도적이었어요. 소라가 오늘 늦는다고 한 날이었거든요. 혹시나 해서 그 시간에 맞춰 카페 앞을 지나갔는데 역시나 소라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가까이에서 볼 수 있었어요. 그 남자의 얼굴도 제대로 봤습니다. 잘생기고 품이 있어 보이는 40대 남성이었어요. 정장 차림에 비싼 시계를 차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둘이 나누는 대화의 분위기도 완전히 연인 같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들이 카페를 나서는 모습을 본 것이었어요. 소라가 그 남자의 팔짱을 끼고 걸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주차되어 있던 고급 세단에 함께 탔습니다. 제가 본 건 분명히 불륜의 현장이었어요. 그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제 며느리가
승훈이의 아내가 서연이의 엄마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승훈이에게 바로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소라와 먼저 대화를 해봐야 할까요? 아니면 좀 더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할까요? 집에 도착했을 때 서연이가 할머니, 엄마는 언제 와? 라고 물었어요. 그 순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이 아이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데 곧 얼마나 끔찍한 현실을 마주하게 될까 생각하니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엄마는 일 때문에 좀 늦는다고 했어. 할머니랑 같이 저녁 먹을까? 라고 말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이는 다행히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저는 그날 밤 내내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다음 날부터는 소라를 보는 제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평소처럼 어머니,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는 소라를 보면서 속으로는 어떻게 저렇게 태어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승훈이가 아내에게 오늘 회사는 어때? 힘들지 않아? 라고 다정하게 물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순진한 아들이 자신의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걸 꿈에도 모르고 있으니까요. 그런 상황이 며칠 더 지속되었어요. 저는 점점 견디기 힘들어졌습니다. 이 비밀을 혼자 가지고 있기가 너무 괴로웠거든요. 가족 식사 시간마다 연기를 해야 했고 소라와 눈을 마주치는 것도 힘들었어요.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이 상황을 방치할 수는 없었어요. 승훈이와 서연이를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하지만 신중하게 접근해야 했어요. 일단 소라와 직접 대화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마침내 소라와 단둘이 이야기할 기회가 왔습니다. 승훈이는 출장을 갔고 서연이는 학교에 간 평일 오후였어요. 소라가 회사에서 일찍 들어온다고 연락이 왔을 때 저는 각오를 단단히 했습니다. 소라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저는 말했어요. 소라야, 우리 잠깐 이야기 좀 하자. 평소보다 진지한 제 목소리를 듣고 소라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거실에 마주 앉았을 때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었습니다. 소라야, 솔직하게 물어볼게. 요즘 다른 남자 만나고 있지? 그 순간 소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당황하는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이미 표정에서 모든 걸 인정하고 있었어요. 일주일 전에 봤어. 카페에서 남자랑 손잡고 있는 거. 그리고 어제도 봤고 같이 차에 타는 것까지 다 봤다고. 제가 담담하게 말하자 소라는 완전히 말을 잃었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소라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기다렸어요. 변명을 들어보고 싶었거든요. 어떤 말로 이 상황을 설명할지 궁금했어요. 어머니, 소라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해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동정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화가 더 치밀어 올랐어요. 죄송하다고? 그게 다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승훈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데 서연이는 또 어떻고? 이 가정이 내게 뭐였길래 이런 짓을 할 수 있어? 소라가 울면서 대답했어요. 어머니, 저도 모르게 그렇게 됐어요. 처음엔 그냥 회사 일로 만난 거였는데 외로웠어요. 승훈이는 맨날 바쁘고 집에서도 대화할 시간이 없고 외로웠다고? 제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외로우면 바람을 피워도 되는 거야? 남편이 바쁘면 다른 남자를 만나도 되는 거야? 소라는 계속 울기만 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도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 사람이 저를 이해해 주는 것 같았어요. 그 말을 듣고 더욱 화가 났습니다. 이해해 준다고? 유부녀를 유혹하는 남자가 널 이해해 준다고? 그 남자도 결혼했지? 소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결혼했어요. 그 순간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둘 다 가정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소라야,
내가 깬 건 단순한 부부 사이가 아니야. 한 가정의 믿음이었어. 승훈이의 믿음, 서연이의 안정감, 우리 가족의 모든 것을 내가 배신한 거야. 제 목소리에는 분노와 실망이 가득했어요. 소라가 더욱 세게 울면서 어머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정말 끊을게요. 다시는 만나지 않을게요라고 빌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늦었어. 믿음이라는 건 한 번 깨지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거야. 내가 지금 당장 끊는다고 해서 이미 벌어진 일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 그때 소라가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라고 물었어요. 제가 답했습니다. 승훈이에게 직접 말해. 내가 한 일을 솔직하게 털어놔. 그게 최소한의 예의야. 소라의 얼굴이 더욱 새하얘졌어요. 어머니, 그러면 우리 집안이 망가져요. 서연이는 어떻게 하고요? 그건 내가 바람을 피우기 전에 생각했어야 할 일이야. 지금 와서 가족 걱정하는 척하지 마. 저는 단호했습니다. 결국 소라는 승훈이에게 말하겠다고 약속했어요. 하지만 며칠만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일주일의 시간을 줬어요. 그 안에 스스로 해결하지 않으면 제가 직접 승훈이에게 말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주었지만 소라는 쉽게 입을 열지 못했어요. 매일 승훈이 앞에서 말하려다가 포기하기를 반복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제 마음도 답답하기 그지없었어요. 어머니,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며 소라가 계속 미루려고 했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약속한 시간이 내일까지야. 더 이상은 안 돼. 그날 밤 마침내 소라가 용기를 냈어요. 저녁 식사 후에 승훈이에게 여보, 중요한 얘기가 있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서연이를 재우러 가겠다며 자리를 피했어요. 방에서 소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조용하게 뭔가 말하는 소리였는데 점점 승훈이의 목소리가 높아지더라고요. 뭐라고? 다시 말해봐. 하는 소리에 제 가슴도 덜컥 내려앉았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뭔가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마 승훈이가 화가 나서 뭔가를 던진 것 같았어요. 그 후에는 조용해졌는데 더 무서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승훈이의 얼굴을 보니 밤새 한잠도 못 잔 것 같았어요. 눈이 빨갛고 얼굴이 몰골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엄마 라고 부르는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아들아, 힘들지? 제가 물었을 때 승훈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도 알고 계셨죠? 그래서 그때 표정이 그랬구나. 저는 아무 말 할 수 없었어요. 소라는 그날부터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승훈이와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고 밑도 끝도 없이 미안해, 정말 미안해만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승훈이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미안하다고 해서 해결되는 일이야?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바보같이 느껴지는지 알아? 승훈이가 소리를 지를 때마다 집 안 분위기가 얼어붙었어요. 더 화가 났던 건 소라가 계속 변명을 늘어놓는 것이었어요. 여보, 정말 실수였어. 외로워서 그랬어. 당신이 너무 바빠서. 라며 자꾸 승훈이 탓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제가 참지 못하고 나섰어요. 소라야, 지금 상황에서 그런 말하는 게 맞아? 내 잘못을 남편 탓으로 돌리면 어떡해? 소라가 어머니는 이해 못하세요. 요즘 부부들이 얼마나 힘든지 라고 말하려다가 제 표정을 보고 입을 다물었어요. 승훈이는 며칠 동안 회사도 제대로 못 가고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어요. 서연이가 아빠 왜 그래? 엄마랑 왜 안 말해? 라고 물을 때마다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상황이 며칠 계속되다가 승훈이가 저를 찾아왔어요. 엄마, 이혼하려고 해요.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실제로 들으니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아들아, 그게 맞는 것 같구나. 한번 깨진 믿음은 다시 회복하기 어려워. 저는 승훈이의 결정을 지지했어요. 물론 가족이 해체되는 게 슬프지만 이런 상황에서 억지로 함께 살 수는 없었거든요. 소라는 승훈이의 이혼 결심을 듣고 완전히 무너졌어요.
여보, 제발. 서연이 생각해서라도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줘라며 매달렸지만 승훈이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서연이 생각한다면서 왜 그런 짓을 했어? 이제 와서 아이 핑계 대지 마. 승훈이의 말에 소라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때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승훈아, 그냥 이혼만 하면 안 돼. 그 남자도 법적으로 처벌받아야 해. 상간소송을 해야겠어. 승훈이가 엄마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라고 물었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있어. 우리 가정을 망가뜨린 사람들이 그냥 넘어갈 줄 알면 안 되잖아. 소라가 어머니, 그러면 저희 둘 다 사회적으로 매장당해요. 제발 그렇게까지 하지 마세요라며 빌었지만 제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럼 처음부터 그런 짓을 하지 말았어야지. 이미 벌린 일에 대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해. 저는 이미 증거들을 모아두고 있었어요. 소라가 그 남자와 만나는 사진들, 메시지 내역들까지 모든 걸 준비해뒀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집안은 전쟁터였어요. 소라는 계속 용서를 빌고 승훈이는 차갑게 외면하고 서연이는 무슨 일인지 몰라서 혼란스러워했어요. 마침내 제가 변호사를 만나러 갔습니다. 상간소송과 이혼소송을 함께 진행하고 싶어요라고 말했을 때 변호사는 충분한 증거가 있으시다면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답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승훈이와 소라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소송 절차를 시작할 거야. 마지막으로 묻는데 소라야, 그 남자 이름이 뭐야? 소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최도윤이에요라고 답했을 때 저는 그 이름을 메모했어요. 이제 본격적인 복수가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돌아온 후 본격적인 법적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최도윤이라는 남자에 대한 신상 정보도 조사했어요. 알고 보니 그는 중견기업의 임원으로 아내와 고등학생 아들이 있는 가장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 며느리를 유혹했구나라고 생각하니 더욱 화가 났어요. 자신도 가정이 있으면서 다른 사람의 가정을 망가뜨린 거잖아요. 소송 준비 과정에서 더 많은 증거들이 나왔습니다. 소라의 신용카드 내역을 보니 그 남자와 함께 호텔을 이용한 기록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레스토랑에서 함께 식사한 기록들도 수십 건이나 되었습니다. 이렇게 오래 진행된 일이었구나라고 생각하니 더욱 배신감이 컸어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불륜이었던 거죠. 소라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승훈이는 그 모든 증거들을 보면서 완전히 절망했어요. 엄마, 내가 정말 바보였나 봐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전혀 눈치채지 못했으니까요. 아들의 상처받은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아, 내가 바보가 아니야. 너무 순수하게 믿었을 뿐이야. 그게 내 잘못이 아니라 소라가 너무 악랄했던 거야. 저는 승훈이를 위로하면서도 복수의 의지를 더욱 다졌어요. 소라는 소송이 진행된다는 걸 알고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었어요. 어머니, 정말 안 되겠어요? 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라며 무릎을 꿇고 빌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소라야, 넌 지금도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고 있어. 내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지 않고 그냥 봐달라고만 하고 있잖아. 그때 소라가 제가 뭘 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라고 따져 물었어요. 그 말을 듣고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직도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제대로 모르고 있었거든요. 며칠 후에는 최도윤에게도 소송장이 전달되었습니다. 그의 회사에까지 공문이 가면서 그의 불륜 사실이 직장에도 알려지게 되었어요. 변호사 말로는 이런 경우 회사에서도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소라가 최도윤에게 연락을 해봤지만 그는 이미 연락을 차단한 상태였어요. 위기가 닥치니까 발뺌하는구나라고 생각하니 그런 남자와 바람을 피운 소라가 더욱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서연이는 집 안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할머니, 엄마 아빠 왜 계속 싸워? 우리 가족 괜찮아? 라고 물을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아이에게는 아직 진실을 말할 수 없었어요. 이혼 절차도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소라의 불륜이 명확하기 때문에 재산 분할에서도 승훈이에게 유리했어요. 무엇보다 서연이의 양육권은 당연히 승훈이가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엄마, 서연이 양육권만큼은 확실히 지켜야겠어요. 승훈이의 말에 저도 동의했어요. 불륜을 저지른 여자에게 아이를 맡길 수는 없었거든요. 소라의 친정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소라의 어머니가 찾아와서 혜숙 씨, 우리 소라가 잘못한 건 인정하지만 너무 가혹하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제가 가혹한 게 아니라 소라가 한 일이 가혹한 거예요. 제 아들과 손녀를 생각하면 이 정도는 당연한 거라고 봅니다. 소라의 어머니도 할 말을 잃었어요. 사실 딸이 저지른 일이 너무 명백한 잘못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두 달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소송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고 이혼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어요. 이제 곧 모든 게 끝날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상간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최도윤에게서 3천만 원의 위자료를 받아내게 되었어요. 또한 이혼도 소라의 귀책 사유로 인정되면서 재산 분할과 양육권 모두 승훈이에게 유리하게 결정되었습니다. 최도윤은 직장에서도 문제가 되어 결국 사직하게 되었어요. 그의 부인도 이혼을 요구했다고 들었습니다. 불륜으로 인해 그의 인생도 완전히 망가진 거죠. 자업자득이야라고 생각하니 속이 시원했어요. 소라는 판결이 나온 후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직장에서도 소송건으로 인해 눈치가 보여서 결국 사표를 냈어요. 사회적으로도 매장당한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어머니, 이제 됐잖아요. 더 이상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소라가 마지막으로 하소연했지만 저는 냉정했습니다. 내가 선택한 길이야. 책임을 져야지. 이혼이 성립된 날 소라는 짐을 싸서 집을 떠났어요. 서연이와의 마지막 작별이 가장 가슴 아팠습니다. 엄마 어디가? 언제 와? 하고 묻는 서연이에게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서연아, 엄마는 잠깐 할머니 집에 가 있을 거야. 너는 아빠랑 할머니랑 잘 지내고 있어라고 말하는 소라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소라가 집을 나간 후 승훈이가 엄마 이제 정말 끝났네요 라고 말했어요. 그 목소리에는 안도감과 함께 깊은 상처가 배어 있었습니다. 아들아, 힘들었지? 하지만 이제 새로 시작할 수 있어. 저는 승훈이를 위로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복수가 완성되었다는 만족감을 느꼈어요. 며칠 후 최도윤의 소식도 들려왔어요. 그는 결국 아내와도 이혼하게 되었고 사업도 정리하고 지방으로 내려갔다고 했습니다. 서울에서는 더 이상 발붙이고 살 수 없게 된 거죠. 두 사람 다 제대로 된 대가를 치렀구나라고 생각하니 그동안의 분노가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어요. 우리 가정을 망가뜨린 사람들이 무사히 넘어갈 순 없었거든요. 서연이는 처음엔 엄마가 없는 게 낯설어 했지만 점차 적응해 갔어요. 할머니, 나는 할머니랑 아빠가 있으면 되라고 말하는 서연이를 보면서 이 아이만큼은 꼭 지켜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승훈이도 서서히 상처를 회복해 가고 있었어요. 엄마, 그래도 이번 일로 사람을 보는 눈이 생긴 것 같아요. 앞으로는 더 신중하게 살겠어요 라고 말하는 모습에서 성숙해진 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소라의 친정에서 몇 번 더 연락이 왔지만 저는 더 이상 만나지 않기로 했어요. 이미 끝난 일이고 앞으로도 엮일 이유가 없었거든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소라가 마지막으로 서연이를 보러 왔어요. 하지만 저는 만나게 해주지 않았습니다. 서연이는 이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있어. 내가 나타나서 혼란스럽게 하지 마. 소라가 어머니,
제발 딸만이라도 볼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빌었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내가 그 권리를 스스로 포기했어. 이제 와서 모성 운운하지 마. 결국 소라는 서연이를 보지도 못하고 돌아갔어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이게 바로 배신의 대가야라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정리되었어요. 소라와 최도윤 모두 그들이 저지른 일에 대한 충분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응징받은 거죠.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우리 가족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자리 잡았어요. 승훈이는 좀 더 작은 아파트로 이사를 했고 저와 서연이와 함께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소라는 결국 친정으로 완전히 들어가서 살고 있다고 들었어요. 직장도 구하지 못해서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최도윤에게서 받은 위자료는 모두 승훈이의 새 출발 자금으로 사용했어요. 할머니, 우리 이제 셋이서 잘 살 수 있지? 서연이가 제게 묻던 날 저는 확신에 차서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할머니가 너를 꼭 지켜줄 거야. 승훈이도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보다 더 성숙해지고 현실적이 되었습니다. 엄마, 이번 일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사람을 너무 쉽게 믿으면 안 되는구나 싶어요. 저는 승훈이에게 말했어요. 아들아, 그렇다고 모든 사람을 의심하며 살 필요는 없어. 다만 진짜 중요한 순간에는 냉정하게 판단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야. 요즘 가끔 동네에서 소라와 비슷한 또래의 여성들을 보면 생각이 납니다. 혹시 그들 중에도 소라처럼 가정을 배신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하고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절대 우리 가족은 그런 일 없을 거야라고 다짐하게 됩니다. 최도윤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지방으로 내려간 후 연락이 두절되었다고 합니다. 아마 자신이 저지른 일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을 거예요. 당연한 결과야라고 생각하니 전혀 동정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간혹 소라의 안부를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사람은 더 이상 우리 가족이 아니에요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한번 배신한 사람에게는 두 번째 기회를 주지 않는 게 제 원칙이거든요. 서연이는 이제 완전히 적응했어요. 가끔 엄마는 언제 와? 라고 묻기도 하지만 엄마는 멀리 가서 일하고 있어라고 대답하면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생각보다 빨리 적응하더라고요. 승훈이에게는 새로운 만남도 권하고 있어요. 아들아, 이제 좋은 사람 만나서 다시 시작해도 돼. 다만 이번에는 정말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가끔 밤에 혼자 생각해보면 제가 너무 냉정했나 싶기도 해요.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습니다. 아니야, 당연한 일을 한 거야. 누구도 우리 가정을 짓밟고 무사할 수는 없어. 지난번에 마트에서 우연히 소라의 어머니를 만났어요. 어색한 인사를 나눈 후 그분이 혜숙 씨, 우리 소라가 많이 후회하고 있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후회는 일을 저지르기 전에 하는 거예요. 이제 와서 후회한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어요. 그분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으셨나 봅니다. 요즘 제 마음은 평온합니다. 복수가 완성되었고 정의가 실현되었거든요. 소라와 최도희는 그들이 저지른 일에 대한 충분한 대가를 치렀어요. 직장도 잃고 가정도 잃고 사회적 지위도 모두 잃었죠. 이제 됐어. 우리 가족을 지켜냈어. 서연이를 품에 안고 중얼거릴 때 정말 뿌듯한 마음이 듭니다. 비록 과정은 힘들었지만 결국 우리가 이겼어요. 앞으로도 누군가 우리 가족에게 해를 끼치려 한다면 저는 똑같이 대응할 거예요. 가족을 지키는 일에는 절대 타협이 없습니다. 그것이 64 정혜숙이 세상에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